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 참석자 출국을 하셨는데 오늘 뭐 중동, 아프리카 그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나갈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대표님, 그다음에 윤호중 행자부 장관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남 비행장 가갖고 이제 대통령 가실 때 잘 다녀오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방송을 통해서 나왔을 거예요. 무려 7박 10일입니다. 3일은 비행기에서 자는 거예요. 힘드시겠다.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군 1호기는 이코노미가 아니에요. 침실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잘 다녀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중동 아프리카 순방은 실용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5개월 동안 올인했던 외교가 사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에이펙 준비하느라고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적으로 실용적으로 하려면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을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이런 다양한 외교를 해야 되는데, 결국 실용 외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동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멋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방문하는 국가가 아랍에미리트였어요. UAE인데 국빈 방문이었어요. 국빈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아랍에미리트 상공에 딱 진입하자마자 여러분들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요,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호위 비행을 해줘요. 호위 비행을 4대가 쫙 하면서 국빈 4대예요 사실. 그 국빈 방문을 할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상공에 딱 진입하자마자 기다렸다가 우리나라 공군 1호기를 호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고요. 이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왜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어떤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제일 먼저 방문했냐면요, 우리와 중동 국가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진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중동 국가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우리나라의 그 방산 어떤 MOU 체결,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제일 먼저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AI 방위 산업을 협력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세일즈 외교를 제일 먼저 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의 가장 그 해외에서 그 눈독 들이는 게 그 공군 전투기랑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탱크, 자주포 뭐 이런 것들 되게 기다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다녀오실 것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패션을 제가 잠깐 평가해 드리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더 젊어지시고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코디를 해주는데 누군가가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갈색 넥타이에 검정색 어떤 양복을 입으셨고요. 그 다음에 김종국 여사는 푸른색 계열의 어떤 체크무늬 이 옷을 입으셨는데 뭔가 이렇게 깔끔해요. 갈색 넥타이. 내가 왜 갈색을 맸을까 생각했더니 아무래도 중동하면 사막의 모래바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동에 의미하는, 그렇죠? 갈색 중동을 매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순방 외교,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실용 외교를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갔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중요한 날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728조죠. 역대 우리나라의 1년 국가 예산이 700조를 넘은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사실 작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집권 6년차랬다. 6개월 차, 본심이 나왔어요. 집권 6년차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죠. 집권 6년차가 아니라, 마음은 집권 60년차 이렇게 되는데, 집권 6개월 차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썼던 예산은요,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예산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가 그 정부에서, 그 기재부에서, 정부 아니죠,
그러니까 예결이라는 게 뭐냐면 기재부에서 한 3, 4월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내년에 들어갈 살림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기재부가 준비했는데 그 탄핵 이후에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이거 기재부 예산은 6월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새롭게 기재부 장관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만든 예산일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예산에 반영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728조 예산 을 오늘부터 사실 여러분들 아마 국회 방송을 통해서 예결위에서 오늘 심사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728조를 건건히 다 검토합니다. 물론 고정비가 있죠. 고정비가 우리나라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1년 예산이 300조가 넘어요, 여러분들. 공무원 가장 큰 게 공무원들의 임금이에요. 임금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 뭐 의료보험 지원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해갖고 고정비 지출 있잖아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살림할 때는 우리가 고정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고정비가 뭐 200인 집안 있고 300인 집안 있고 400인 집안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비 지출을 넘어서 728조라는 가장 큰 예산을 하는데 오늘부터 예결위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11월 17일부터 가동이 돼갖고 각종 사안별로 이 예산을 감액. 이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 근데 국회는요 증액은 못해요. 증액은 기재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다시 올리는 과정이에요. 예결위는 감액만 할 수 있어요. 국회는 감액 기능이 있는 것이지 국회는 증액 기능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 형식상으로 그렇지만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기재부나 이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힘을 써갖고 기재부에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사실 증액과 감액 기능은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예결위에서는 감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지난해 이맘때면 사실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탄핵당할지는 몰랐잖아요. 사실 올해도 정상적이었으면 윤석열 정부였어요, 여러분들. 지옥 같은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를 안 했으면요, 우리가 내란이 지금 1년이 가까이 오지만 진짜로 올해 사실상 윤석열 정부였죠. 그렇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지금 윤석열 정부였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공격수였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난 예산과 올해의 그 정부에서 올린 예산 중에 죄송합니다.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지난해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정부의 예산안 중에 대부분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들 가장 많이 날린 게 뭐냐면 특활비, 뭐 대통령실의 특활비 이런 것들도 전부 웬만하면 감액. 그다음에 검찰의 특활비도 감액. 뭐 권력기관들 감액 그러는데 이번에는 다르죠. 윤석열 정부 같은 김건희의 어떤 치맛자락에 휘둘리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 예산을 증액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작년에 감액했던 거를 이제 원상복구시키는 이재명 정부에서 잘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극 호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작년에는 민주당이 공격수 역할을 했죠. 기재부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감액을 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거였죠. 그래갖고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제 내년에 쓸 돈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다 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 예결위에서 이제 여러 부처의 사람들이 와갖고 막 자기네들이 만든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부처가 와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들 막 자기네들 쓸 돈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설명을 하고 막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결위가 여러분들 15명이에요. 예결위는 각 상임,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예요. 국회가 18개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이거는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에서 법사위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도 오고 이렇게 겸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15명의 국회 예결위 상임위원 중에서는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6명.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상으로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다 통과시킵니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근데 대체로 이거는 합의제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맨날 그 뭐 시간 시한을 예산 결산 그 예산 처리가 늦어졌다 이런 얘기, 뭐 법정 시한을 넘겼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올해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까지 예산 처리에 법정 시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추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대폭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할비,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의 예비비, 이가 이번에는 굉장히 증액됐다. 여기 이제 감액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힘이 되겠죠. 그래서 예결위원장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님이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이제는 예산 전국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12월 2일인데 아마 11월 2일까지 국민의힘이 합의 안 해주고 뭐 질질 끌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 주 정도에 통과가 되고, 결국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연말 이제 각종 뭐 행사나 이런 거 끝나고 내년 1월이 딱 되자마자 이제 선거판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 저거부터 할까요? 검찰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 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가자. 딴 거. 여러분들 지금 요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대통령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요? 용산에 있죠.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그 개 잡년놈들이 쓰던 용산에 가는 게 찝찝하다. 그 전혀 분명히 어디다가 뭐 칼 꽂아 놓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부적 붙여 놓고 연병을 떨었을 거다. 찝찝하다 그랬죠. 다음 달에 대통령실 옮깁니다. 청와대로. 다음 달 12월에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집무실을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다음 달에 이제 복귀를 앞두고 여태까지 청와대에서 용역 노동자들이 있었나 봐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청와대를 개방을 했었잖아요. 그 청와대를 개방을 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막 그럴 때 노동자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관람, 시설 관리 뭐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여러분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도 용산 우리가 그 대통령 우리 청와대 구경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도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청와대에서 직접 고용했어요. 그때는 청와대에서 직접 고용했는데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 그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휴직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으로 들어가면서 청와대 복귀를 하기 위해서 용산 개방을 현재 막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람이나 이쪽 시설 업무를 했던 그 노동자들이 현재 중지가 됐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민간 업체에다가 청와대에서 하도급을 준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기사에서 보신 분들이 있죠. 이게 이상한 게 그 3년간 임금 체불 막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사용자인데 하도급을 준 거야. 이게 뭐지? 내가 봤어.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이상한 게 발견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상한 특혜가 있어요. 35억 규모인 올해 청와대 시설관리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벤트 전문 업체가 느닷없이 청와대 시설관리 용역을 수주를 합니다. 이 업체는 2022년부터 2024년 용산 어린이 정원 관리 용역도 여러 차례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서 누적 1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게 또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 용역 입찰 공고 하루 전 업종을 급히 변경해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민 사실도 확인됩니다. 이 업체의 대표가 누구냐? 2014년부터 2016년 김건희와 같이 국민대학교 리더십 과정 코칭 MBA 과정을 수료했던 동기입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국민대 겸임 교수로 일한 시기 때 같이 수료했던 자입니다. 또 건희예요. 진짜로. 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그러니까 청와대 노동자들은 뭐 용역 업체가 바뀌어도 70세까지 일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실 이전 이후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 현재 얘네들이 이상합니다. 그쵸?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직접 고용했어요. 이거를 용역에 용역을 준 거예요. 감사원 이것들을 알면서도 그냥 하루 전날 업체를 명을 변경하고, 현재 한 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를 개방을 안 하니까. 이것도 제가 보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인데 감사원이 눈 감아줬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막 그 당시에 청와대 개방한다 그래갖고 수천 명이 청와대 보려고 몰려도 안전장치 하나 없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김건희의 그림자예요. 다음 달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거 청와대가 이분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재명 정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검찰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저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보면서 한심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무슨 송강 광주 고검장 사의 표명, 뭐 박재혁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아니 검사들 뭐 사의 표명하면 난리가 나냐? 어? 뭐가 그게 단독이고 큰일 난 것처럼. 아니 검사장 새끼 하나 그 사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야 우리나라 어디 저기 무슨 말단 무슨 뭐 보이지 않는 보건복지부 누구 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 뉴스로 나오냐? 왜들 지랄 들으라고 연병 들으라고, 어? 마치 큰일 난, 어? 막 한겨레 경향 똑같아 하는 짓들이, 응? 막 이거 봐요. 이게 한겨레 기사거든요. 수원지검장이요 광주 고검장도 사이, 검찰 고위직 줄사퇴 촉각. 아니 관두면 그냥 새로 뽑으면 되는 거야. 어? 마치 이게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 뭔 연병들이야. 어? 아니 그만두면 새로 공무원들 뽑으면 되는 거고 밑에 사람 올리면 되는 거고. 나는 마침마다 검사들이 막 그만두면 막, 아니 이거 봐요. 경향신문 꼬라지들 봐요. 이거 하는 짓들 봐요. 경향신문 박재혁 지검장 송광고검장 평검사 전보검토 반발 사이 줄사표 이어지나. 나가려면 나가면 되지. 어? 안 그래요? 마치 큰일 난 것 같이. 어? 뭐 박재혁 지검장, 성강 고검장 이런 사람들 없으면 뭐 검찰이 뭐 무너지고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난리가 납니까? 응? 미친놈들 아니에요? 응? 난 이 뉴스 보면 제일 한심한 거야. 어? 진짜 너무 막 검찰당 검사장들 이딴 사이 줄사표로 번지나. 나가. 어차피 검찰청 폐지돼. 나가. 니들 어차피 숫자 필요 없어. 어? 나가려면 나가면 되지. 응? 뭔 큰일 난 척 나라가 뭐 거덜나니? 정치검찰 새끼들이나. 아니 나가 이 새끼들아. 아무 필요 없는 새끼들. 뭔 큰일 난 거 같이. 응? 야 다른 부처의 국장 뭐 다른 부처의 차관 그만두면 누구 차관 나간다 줄사표 이어지나 그런 기사 쓰냐? 연병들을 떨고 앉아있어요. 어? 안 그래요? 미친놈들. 아유 진짜 연병들을 떨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욕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정의당 이재명 정부의 입틀막 윤정권과 다를 바 없다. 저 미안한데 니들 입 좀 닫고 있어. 그냥 니들 입틀막 좀 해. 응?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갖고 한석도 없는 새끼들이 왜 국민들이 정의당한테 한석도 안 줬는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느닷없이 이재명 정부의 입틀막이라고 연병들 하는데 저기다 니들 입 좀 닫고 있어 그냥.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 안 그래요? 니네들 주제 파악 좀 해. 왜 국민들이 니들한테 한석도 안 줬는지 정신 좀 차려. 이 정신병, 죄송합니다. 이 정신 얼빠진 새끼들아. 느닷없이 정의 없는 정의당, 왜 지금 윤석열, 대장동 사건의 검사들이 조작 수사 그런 데는 신경 끄고, 진짜 정의당이 제대로 이번에 무슨 검사 항소포기의 검사장들을 검사로 강등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그동안에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노회찬 의원이 어떻게 돌아가셨어? 검사 새끼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딴 정당은 몰라도 정의당은 검사 새끼들 검찰청 폐지에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되는 새끼들이야. 내가 진짜로 정의당만큼은 노회찬 전 의원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결국은 검사 새끼들을 어떻게 자기를 모욕 주고 어떻게 할 거 뻔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 나는 정의당이 마치 뭐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부가 다를 바 없다? 정신들 차려. 니들도 그러다가 해산돼야지. 좀 니들은 법무부에서 해산시키는 게 아니라 니들은 진짜 국민들에 의해서 자동 소멸될 정당이야. 좀 제발 이재명 정부의 입틀막이 아니라 니네 입이나 좀 쳐맞고 있어. 정신머리 나간 새끼들아. 어디서 노회찬 의원님을 생각해서라도 검찰 편을 아니라 이따위 논평을 내고 연병들이야. 미친놈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잘 못하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흥분해서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검찰 그리고 검사가 어떤 인간들이들, 예전에 여러분들 검찰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권력이다. 진짜 해가 지지 않는 권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 여러분들 늘 권력은요 5년이 지나거나 집권 4년차 5년차 되면 권력은 지는 해가에 비교되고, 검찰은 그 어떤 정권이 흥하든 망하든 흔들리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집단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어떤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보다 튼튼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늘 법에 검찰, 정의, 수호, 인권 이런 법의 간판 뒤에 숨어갖고 늘 정치 권력과 거래하는 정치 집단이었죠. 제 말 틀린 거 없죠. 그 정치 권력과 거래하는 정치 집단이었고, 정세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기회주의자들이었죠. 집권 말기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물어뜯고, 새로운 권력에게는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그런 정치 검찰을 여태까지 괴물로 만든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면 국힘당이에요. 국힘당이 결국은 정치 권력이 검찰을 이용해서 상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민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검찰의 권력을 끌어들여 갖고 사실상 검찰의 쿠데타를 용인한 집단은 국힘당이죠. 제 말 동의하시죠? 정치권이 특히 국힘당 같은 새끼들이 정치 검찰을 이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상대 민주당이나 어떤 진보 세력들을 지네가 어떤 상식과 정의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조작 수사, 조작 검찰들을 이용해서 조작 수사와 상대 정적 죽이기에 검찰을 이용하면서 그 검찰들은 서서히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 토대를 만들어준 것은 국힘당의 어떤 원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국힘당은 늘 검찰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검찰청 폐지나 검찰 개혁에 극구 반대하는 집단이 됐던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검찰들을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건 시대적 요구입니다. 진짜 나는 오늘 경향신문이랑 한겨레 보면서 야, 얘네가 마치 무슨 대통령이 사직했습니까? 국무총리가 사직을 했어요? 꼴랑, 무슨 송강 고검장, 박재혁 수원지검장, 이런 인간들 사이했다고 난리가 난 주냐 연병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 얘가 송강, 얘가 박재혁, 얘가 박재혁이가 제일 그만둔 이유는 이게 검찰총장이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재혁이가 검사장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대요. 그래서 박재혁이가 그만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크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아니 야 공무원 하나 간뒀는데 뭘 그렇게 연병들을 하고 있냐 진짜 응? 아유 진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잠깐 어제 설명해 드렸죠. 검사는요 검찰총장과 검사로 두 개의 직급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직책은 검찰총장 그 다음에 검사 두 개예요. 지네가 직급으로 나눈 거예요. 검사장 막 그러면서 그래서 검찰총장을 자연스럽게 장관급으로 만들고 나머지 검사장들을 차관급으로 지네가 만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거는 강등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대요. 직급을 없애면 돼요. 그냥 어떤 조직이든지 뭐 부장, 대리 이런 식으로 그 뭐 있지만 얘네들은 그냥 검찰청법에 검찰총장 나머지 검사요. 검사로 돌리면 돼요. 근데 어차피 없어지잖아 검찰총. 연병들이야. 나는 이 새끼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또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안에서 이른다? 우리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만들 경우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아직 정신 못 차렸죠? 아니에요? 검찰 내부에서 이 새끼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부에서 검사장을 검사로 강등시킨다라는 직급을 없앤다라고 얘기하니까 직권남용으로 이것들이 진짜 겁대가리 상실했는지 정부를 겁박을 해요. 너희들 미안한데 민주당 분위기를 알려줄까? 검사들 니들 깜짝 놀랄?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민주당이 옛날에 핫바지가 아니다. 내가 그 말을 누구한테 들어서 너무 든든했어요. 이 검사 새끼들이 옛날에 민주당이 핫바지인 줄 안다라는 얘기들 하더라고. 민주당이 핫바지가 아니래. 니들이 아무리 왈왈 지더봐야 신경을 안 쓴대. 민주당이 이 새끼들이 아직도 민주당이 옛날에 뭐 핫바지로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여러분들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여태까지 센 워딩을 했던 건 사실 정청래 대표님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치고 나가는 게 누구죠? 김병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나 됐는 줄 알고 이것들이 집단 반발을 한다. 전부 형사처벌 막 이렇게 세게 나갔죠. 왜 여러분들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니까 왜 이렇게 정청래 대표보다 세게 나가는 줄 알았어요? 김병기 의원이 정신 차린 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이 어디 출신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워딩이 강해진 게 아니라 김병기가 어디 출신이에요? 김병기가 어디 출신이에요?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죠. 국정원 여러분들 인사처장 출신이에요. 옛날에 국정원은요 검사를 껌으로 하바리로 알고 있었죠. 옛날에 국정원 밑에 검사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정원도 개혁을 받아들였는데 어디서 검사 나부랭이 새끼들이 개혁을 이것들 옛날 같았으면 번개탄 몇 개 피우면 찍소리도 못하고 사라질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 국정원 인사처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공직 인사의 경험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강한 그 집단적 조직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도 문재인 정부 때 찍소리도 안 하고 국정원 개혁을 받아들였거든요. 대공 수사권 없애고 여러 가지 국정원 개혁을 다 받아들일 때 집단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국정원이도 받아들였는데 국정원 입장에서 검찰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법상 징계 규정도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김병기가 볼 때는 검사 새끼들이 굉장히 우스워 보이죠. 지네가 캐비넷을 갖고 있어도 국정원은 옛날로 치면 검사에 딱 2명만 붙으면 검사들 탈탈탈탈 털어갖고 검사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최동호 검찰총장 날릴 때 그 배우가 누구예요? 국정원이잖아요. 네?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옛날에 검찰총장도 날릴 때 그냥 국정원이 한번 따라붙어갖고 최동호 검찰총장 혼외자까지 싹 캐갖고 검찰총장 하나 날리는 것도 일도 아니었는데 어디서 검사장급 나부랭이 새끼들이 신임 정부의 계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김병기가 볼 때는 정청래 의원님은 계속 정치를 하던 분이지만 국정원에서 인사처장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잖아. 인사처라는 거는 뭐 비밀 블랙 요원들부터 해갖고 어떤 정치권 모든 걸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완전 무슨 새발의 피인 새끼들이 이것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까분다 이거죠. 그래서 국정원 인사도 해보고 징계도 해보고 예전에 그런 거 생각하니까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니까 어디서 국정원도 개혁을 받아들였는데 이 새끼들이 정신 못 차렸구나 라고 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워딩이 세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사이다를 찾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김병기는 누가 봐도 친문 정치인이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영입한 인사인데 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병기 의원님이 옆에 딱 있었죠. 국정원이 작업 못 걸게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보시면 박선원 의원님이나 김병기 의원님이 이렇게 딱 있으면 왜 여러분들 지난 대선에서 든든했냐면요. 김병기 의원님이나 박선원 의원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딱 지나가면 저 새끼 국정원이라는 걸 딱 알아보잖아요. 그게 있대요. 특히 김병기 의원님은 국정원을 떠난 지 오래돼도 김병기 의원님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누가 있는 자 있잖아.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님이 그 자리에 있는 자체만으로 국정원이 어떤 작전을 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보면 박선원 김병기 이런 의원들을 굉장히 마치 보디가드 같이 옆에 딱 하고 먼저 박선원 의원님 제가 봤더니 선거 유세장에 딱 가기 전에 멀리서 한 방 이렇게 보더라고. 쫙 보고 딱 눈빛이 다르더라고. 하여튼 그런 거가 있지 뭐 이거를 뭐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거 따지는 애들이 있는데 좀 헛소리들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핵심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져요. 정부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검사장급들을 지금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강등을 하겠다,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는 여러분들 인사의 고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공무원의 인사는 대통령이 여러분들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민주당이 이번에 반발하는 검사들, 검사장급들 평검사로 검찰청법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검찰청법 개정은 검사들을 파면을 한다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현재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항명한 검사들에게 법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징계에 관한 걸 조항을 폐지하고 현재의 검사징계법은 파면이 없어요. 그 검사징계법을 폐지를 하고 새롭게 검사징계법을 발의를 해서 그 검사징계법 안에 파면을 넣어서 일반 공무원같이 검사들도 만들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이 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입법 조치고 이 현재의 검사장들을 집단 항명한 것을 인사조치를 한다는 건 정부의 입장이에요.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 대통령실에서 항명검사들 평검사를 만든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적극 엄호하고 민주당이 지금 평검사들로 너희들 나서서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던져주면 민주당에서 이제 싸워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조용하죠.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을 검토한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님이나 김병기 원내대표님이나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사장 강등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습니다. 왜 민주당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이 검사들 왜 평검사로 강등한다는 거 왜 조지지 않냐? 대통령이 해외에 갔는데 뭐하러 우리가 싸워? 간단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셔갖고요. 저 정부에서 발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만든다는 것을 민주당이 지금 나서서 민주당이 주도로 검사장들 평검사로 지금 강등 그러면서 싸우면 이게 민주당과 검사장들의 싸움으로 번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가면요, 대통령이 시간이에요.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입 꾹 닫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한다 검토 중이다까지만 나오고 그 후속을 민주당이 받아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저는 아주 막 큰 그림이 있고 큰 전략이 있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을 때 우리가 이게 또 정치권에서 이게 검사 대 민주당의 싸움으로 번지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좀 조용한 거예요.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갔다 오면 민주당이 이제 전면적으로 검사장급들의 평검사 강등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탁 붙겠죠. 갔다 오셔갖고 한 2, 3일은 조용하겠죠. 왜냐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때 장동혁 대표도 다시 한번 만나자라고 하면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런 너네가 황교안해. 황교안 하시고 전환길 하시고 정광훈 하시고 그래도 잠깐 오세요. 제가 해외 순방 갔다 왔는데 야당 대표에게 그래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너네가 황교안을 하든 전환길을 하든 뭐 정광훈을 하든 김건희를 하든 윤석열을 하든 마음대로 하시고 일단 들어오세요. 그럼 대통령은 계속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이고 전환길은 점점 극으로 가고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도 포기하는 그런 정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외통수라고 하죠. 지금 장기로 치면요, 한 나라, 그러니까 장기가 한과 초잖아요. 얘네들은 보면 말이 지금 병사들은 다 죽고 왕 하나 딱 있어요. 옆에 쫄 2개 있고, 쫄로 계속 막고 있어요.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외통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순방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민주당이 대통령 해외 순방도 있지만 민주당이 왜 또 조용할까요?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을 임명했기 때문에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내에서 입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나서지 않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새로운 검찰총장 대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변인 출신인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을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검찰 내부를 다지고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듣고 그럴 시간을 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검사장을 압박을 하면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입지가 서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입지가 서지가 않잖아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은 아마 분석을 제가 통해서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잖아. 임명을 했는데 그냥 바지 세워놓은 것 같이 민주당이 주도로 검사장 날린다, 강등한다. 오히려 민주당이 세게 나가는데 구자연 검사장이 우리에 대해서 뭐 그동안 검사들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오히려 검찰들을 다독이고 원래 검찰 개혁에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순방과 검찰총장 대행이 취임을 했는데 민주당이 여기서 조져버리면 두 양쪽에 민주당이 오히려 이익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모든 당원 1인 1표제를 하겠다.
민주당 당원 주권 시대를 드디어 연다. 누구보다도 컷오프의 충격은 정청래 빼면 김종인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정청래가 그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입이 항상 문제가 돼갖고 정청래는 이번에 공천이 부족하다고 봐요. 뭐 이렇게 뭐 연병을 하다가 정청래가 진짜 울면서 자기는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저랑 한 3개월을 같이 놀았어요. 저랑 정청래 3개월 놀았어요, 같이. 덕헌 주세단 하면서 덕헌 주세단 하면서 무슨 뭐죠? 기관사 복장하고 나 웃겨갖고 나랑 둘이 3개월을 붙어 다녔거든. 나랑 둘이 3개월을 붙어 다니면서 덕헌 주세단 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뭐 은하철도 999인가 뭘 이상한 복장하고 맨날 그 버스에 타갖고 아휴 진짜 뭐하는 짓인가 이거 같이 3개월을 한 달 동안 돌아다니고 그거 끝나니까 형 뭐 할 거야? 뭐 하냐 정치해야지. 덕헌 유세단 끝나고 남들 전부 국회 들어갔는데 형 이제 뭐 할 거야? 뭐 하냐 정치해야지. 그냥 그렇게 낭만적이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진짜 이제 모든 당원이 1인 1표제 이게 이제는 뭐 4명 이상의 지방선거 뭐 이렇게 돼도 전부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정청래 의원님이 더민주당 초선 의원들 강연 워크숍에서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지금 이게 뉴스에 나오고 이걸 또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파리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 늘 정청래 까는 새끼들, 이 새끼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이 새끼들 옛날에 전부 낙곰수 쳐듣고 김어준 좋아하고 그러던 새끼들이 어디서 이제 지네가 낄 자리가 없으니까 정청래 까고 옛날에 딴지일보 여러분들 나는 꼼수다는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2009년에 시름에 빠져 있을 때 진짜 나는 꼼수다 언제 올라오나 주말에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라디오 업로드 팟캐스트 들으려고 정말 우리 민주 진영이 또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던 팟캐스트예요. 나는 요즘 정청래 까는 새끼들 이 듣보잡 새끼들 있죠. 하바리 새끼들 갑자기 나타나갖고 이재명 지지한다 그러면서 연병 떠는 새끼들 이제 와서 그 사람 그 인간들이 정청래 욕하고 김어준 욕하고 나는 진짜 가짜나 갖고 뭐하던 새끼들이 진짜 먼지거리하고 어디서 굴러먹던 새끼들이 이제 와서 유튜브 채널 생기자마자 하는 짓들이 그런 거 까면 진짜 내가 같지 않습니다. 근데 나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한겨레 이게 한겨레 기사거든요. 정청래, 딴지일보, 민심보는 척도. 정청래 생각이야. 10년 동안 1500번 글 썼다.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 고한 소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야?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한겨레인데 정청래, 딴지일보에는 민심내 척도 10년 동안 1500번 글 썼다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아니, 딴지일보가 무슨, 극우신문이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딴지에다가 글 썼다는 게? 아니, 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저게 왜 기사가 돼? 아니, 10년 동안,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이 10년 동안요, 정치라는 와중에 4년 이상은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어요. 제 말 맞죠? 제가 얘기하는 10년은 2016년부터 올라가도 정청래는 2016년에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4년 동안 국회의원 아닐 때 딴지에다가 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청래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2020년부터 복귀해갖고 지금 국회의원 한 지 5년째고 5년 전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미친놈이에요. 어? 그 신인규, 뭐 김준일, 장성철 이런 인간들 방송 좀 듣지 마세요. 어? 그 새끼들은 앞뒤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응? 정청래 까는데 혈안돼 있고 응? 아니 뭐가 문제인데? 딴지일보가 뭐 니들 일베 사이트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딴지일보가 진보진영의 일베 사이트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딴지일보가 진보진영의 일베 사이트 같이 그런 나쁜 사이트다. 김어준이 운영하는 사이트다. 김어준이 인사를 청탁했냐? 김어준이 장관 자리를 달라 그랬냐? 김어준이 뭘 잘못했다고 연병이냐? 어? 김어준이 폭동을 선동을 했냐? 뭐를 했냐? 어? 미친놈들아. 아니 도대체 어? 정청래가 뭘 1500번 그만큼 니들 하나 물어보자. 니들 정청래가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이렇게 시민들이랑 직접적으로 소통할 때 지금이야 유튜브가 생기고 SNS가 의원들도 활발히 하고 너도 나도 유튜브 개설하지만 아무도 유튜브 하지 않고 아무도 팟캐스트 무시하고 마이너 언론같이 취급할 때 정청래는 꾸준히 이런 유튜브에 참석해주고 어떻게 보면 니들 지금 다 정청래 따라하는 거 아니야? 제 말 맞죠? 아니 니들 다 정청래 따라하는 거 아니야? 제 말 맞잖아. 이미 니네가 지금 따라하는 거를 정청래는 이미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어? 정청래 다 따라하는 거 아니야? 니들 유튜브 채널 만들고 니들이 언제부터 게시판에다 글 쓰고 시민들이랑 언제 소통하려고 그랬어? 그냥 여의도에 갇혀있는 놈들 똑같이 취급하려고 그랬잖아. 딴지 게시판에 글 올리면 죄냐? 어? 아이고 참 나는 고한 소리가 저거 뭘 주장하려고 저 글을 썼는지 도저히. 아니 딴지일보가 민심 보는 척도 그만큼 딴지는 제가 왜 딴지랑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명인의 마을이 있잖아요. 제명인의 마을이 너무 이재명 대통령을 가두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탈퇴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장직을 그만뒀잖아요. 이게 있어요. 제명인의 마을은 이재명 대통령만 보죠. 딴지는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 진영을 크게 보는 거죠. 어떤 게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코어 지지층이었던 제명인의 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실어줬고 사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어때요? 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 말 맞죠? 그렇죠? 지금은 이재명만 보고 간다는 인간들은요 그거는 이재명을 망치는 길이에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키려고 그러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과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를 선언하고 외연 확장을 선언하고 대통령은 여러분들 모두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오히려 점점점 외연 확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코어 지지층이 필요했지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그 똥파리들이 나락가는 거 봤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해 가는데 지네가 똥파리들이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 친문 반문을 나누면서 결국은 걔네들 나중에 누구 지지해요? 똥파리들 나중에 윤석열 지지해요. 지금 친명 반명 지금도 나누는 새끼들 이재명만 보고 간다는 새끼들 나중에 어떤지 보세요. 이 새끼들 그 다음에 민주당에다가 민주당 공격하기 시작하고 민주당과 척지는 새끼들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이재명도 욕할 놈들이에요.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도 욕할 놈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더 국정을 성공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분들 집권 나중에 4년 5년 차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큰 힘을 실어줄 게 뭐예요? 나 하나 질문해 볼게. 응?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다들 모두가 친명이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반명이 어딨어. 모두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잖아.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분들 집권 4년차, 5년차 될 때 가장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은 뭐죠? 분열 없이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잡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최고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거는요. 집권 4년차, 5년차 때 저런 이재명만 보고 간다는 갈라치기 새끼들을 배제를 시켜서 민주당이 또다시 집권하는 게 가장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에요. 저 새끼는 어때요? 무조건 친명이니 반명이니 아직도 저런 짓거리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네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 하바리 새끼들 예전에 할 짓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코인팔이 하다가 이제 대통령실 들어가니까 찍을 것도 없고 연병하니까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에 총 쏘고 앉아 있잖아요. 한심한 새끼들이죠,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일단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 조갑제, 뭐 변희재, 그 다음에 뭐 저쪽에서 넘어온 새끼들 조심하라 그러죠. 정규제, 조갑제 뭐 이런 애들 지난 대선에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폭넓게 스펙트럼을 좀 확장하는 바람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다르게 보고 그랬지만 조갑제는 여러분 한동훈 팬이에요. 한동훈 팬. 걔네 조갑제가 이런 애들은 정규제 이런 애들은 다 한동훈 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봐봐요. 조갑제 국힘 유일한 구명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해야 된다. 뭐 조갑제 막 한동훈 몽골 기마군단 속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면 한동훈이가 이번에 검사 항명파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막 싸우는 척하고 민주당의 전 법무부 장관 출신들 뭐 추미애 장관님, 박범계 장관님, 그 다음에 조국 장관님 이런 분들이랑 자기 토론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존재감이 사라지고 뭐 정성호 장관이랑도 토론하자고 하면서 지가 마치 전 대표이자 전 법무부 장관 막 급이 높은 줄 아는데 미안한데 자꾸 한동훈이가 지금 존재감을 막 뿜뿜 거리고 싶어갖고 검찰 항명 사태를 마치 이거 막 지가 막 이게 뭐 이 정부의 외압 사건으로 막 포장하면서 토론하자는데 미안한데 그 니네 당에서 그 배신자 그 프레임이나 좀 벗어놓고 와. 너 저기 극우들을 보면 죽이려고 하더라. 나 몰랐는데 예전에 광장에 나가 보니까 나 한동훈 너 잡히면 죽인다고 난리 났더라. 너 걔네들이나 어떻게 좀 니네 편으로 만들든지 해라. 뭐 어디서 뭐 니네 정당에서도 욕 처먹는 새끼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너 걔네들이나 좀 정리를 해라. 너 가만 안 둔대더라 잡히면. 내가 저번에 갔더니 저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 한동훈이 배신자 해갖고 막 플랜카드 아직도 들고 있더라. SSG 몰인가. 타워팰리스 앞에서 어떤 사람들 뭘 들고 있어. 봤더니 한동훈이 배신자 뭐 이런 거 막 있더라. 너 가만 안 둔대더라. 뭐 네가 뭐 급이 네가 야 너 진짜 네가 뭐 국회의원이냐, 네가 뭐 당대표냐, 최고위원이냐, 너 뭐냐? 저요? 지금 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도 전 대표이고 전 법무부 장관이고 지금은 한가하게 도서관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 새끼야. 좀 급이 맞아야지. 정성호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법사위원장. 다들 한 자락씩 하는데 너 새끼 뭐 하나 차지하고 해. 너 그냥 배신자잖아. 배신자 새끼가 뭐 할 게 없어갖고 뭐 씨. 나랑 하자 동훈아. 동갑끼리 나랑 토론하자. 너 옛날에 네 팬클럽 이용해서 네 팬클럽들이 너 모욕했다고 나 고소했었어. 그랬더니 한동훈 네가 이게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한동훈한테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 이거 이종원 씨 모욕죄 사건 이거 수사합니까? 당연히 수사해달라고 했으니까 경찰이 나 끝까지 수사를 했어요. 동훈아 너 나 잘 알잖아. 나랑 토론하자. 나 네 흉내 내주면서 할게. 지금 또 이렇게 깝죽거리시는 겁니까? 지금 저를 따라하시는 겁니까? 염려. 아유 재수없어. 그 다음에 요거는 안 했네.
네, 요거는 마치고 해야 되겠네. 예, 좀 길어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상설특검 여러분들 임명된 거 아시죠? 제가 어제 2명을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했던 그 자는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관봉권 상설특검으로 다른 임명된 안건섭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아휴, 무슨 얘인데요. 구찌 목도리에 번개머리. 뭔가 신뢰가 가지 않아요. 굳이 뭐 이런 구찌 목도리, 그쵸? 구찌 목도리에 번개머리. 별로 신뢰가 안 가요. 근데 이 상설특검은요, 여러분들 뭐 이 검찰 출신이 과연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상설특검은 거부권이 없대요. 상설특검은 거부권이 없어갖고 저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사람을 아무리 추천해갖고 마음에 안 들면 임명 안 하면 되는데 했더니 일반 특검과 다르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이 안특검은 앞으로 그러면 그래도 특검보 2명을 여러분들 대통령에게 4명을 특검보를 추천을 하면 2명을 임명을 하는 거고, 파견 검사 5명, 그 다음에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까지 30명 특검을 할 수 있고요. 60일간 수사를 하고 최장 90일까지 3달까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특검의 상설특검, 이 관봉띠 분실 사건과 이거 사건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셔도 사건은 간단해요. 검사들을 어떻게 조지냐 이건데, 관봉띠 분실 사건이랑 쿠팡 외압 수사가 2개예요. 이 안건섭 특검이 어디서 우리가 수사를 잘한다 못한다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냐면 특검보를 누구를 임명하는 거. 저는 그렇게 봐요. 특검보를 또 기존에 있던 검찰 출신들을 임명을 하면 그건 제 식구 감싸게 하려는 거예요. 특검보를 좀 변호사 출신을 쓴다든가 아니면 판사 출신을 좀 써갖고 자기는 검사 출신이지만 특검보를 그렇게 하게 되면 특검보를 누구를 임명하고 그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보도 또 똑같이 검사장 출신들 하면 다들 연결돼 있는 선후배 관계들인데 저는 좀 그렇게 봐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검사 항명 사태라고들 부르는데 정확히 얘기합시다.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 첫날 뭐라고 분석을 했죠? 검사들은 이번에 항소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사실상 검사들은 그러니까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1차 수사팀은 이번에 민간 개발업자들을 사실상 1심에서 선고 나오게 했던 그 1차 수사팀이 다 수사한 거고, 2차 수사팀은 어미준이랑 강백신을 중심으로 했던 2차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 이해충돌과 배임으로 엮어갖고 사실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2차 수사팀 윤석열 사단들이 꾸며놓은 짓인데, 이게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된다가 1심 선고에서 배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들은 이걸 항소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졌었어요. 사실상 이번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항명 포기로 바꾼 거죠. 더 이상 지네가 조작 사건이 드러나서 더 이상 항소조차 공소 유지조차 힘든 상황을 항명 사태로 바꿔갖고 검찰이 집단 반발한 사건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대장동 사건 지금 정영학 녹취록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검찰의 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게 우선 아니에요? 정영학 녹취록 조작됐다라는 거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
여러분들 정영학 녹취록이 뭐가 지금 다들 방송에서 들었지만 기존에 정영학이가 검찰 진술에서 녹취한 거 있잖아. 검사들 조사받을 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녹취나 그거 영상 녹화나 녹취 필요하십니까? 정영학이 예한 거죠. 이거예요. 검찰의 녹취 파일, 즉 원본이에요. 정영학이가 얘기했던 거. 거기에는 용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용의를 누군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영학이가 검찰 진술서에 용의라는 말이 없는데 중간에 용의라는 말을 삽입을 했고 재창희 형이라는 말을 실장님이라고 바꿔요. 그 재창희 형이라는 걸 삭제하고 거기 앞에 실장님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라는 말을 윗 어르신들로, 그러니까 조작을 한 거예요. 녹취를 조작했다라는 거. 이거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요 세 개를 조작해 갖고 용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얘기하고 재창희 형이라고 있던 원본 파일은 실장님 정진상 실장으로 바꿔서 정진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라는 말을 윗 어르신으로 조작한 거예요. 그게 봐봐라, 김용이 개입됐고 정진상이 개입돼 있고 그 위에 윗 어르신이라는 사람은 누구겠냐? 이재명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게 이거는 검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은요, 민주당이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상설특검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특검, 국정조사, 제가 왜 먼저 국정조사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정영학, 남욱, 김만배, 유동규까지 전부 출석을 해서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머 이렇게 조작을 했어, 이건 특검감이야 라고 하면 분위기가 특검으로 달아올랐을 때, 그 다음에 특검으로 넘어가면 국민적 특검 지지율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이거 대장동 사건, 조작 사건 이거 검찰 때려잡기 위해서 특검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제가 특검 바로 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3특검이 가동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12월이면 특검이 끝나기 때문에 예산 정국이 끝나고 특검이 끝나면 내년 1월 정도에 대장동 청문회를 실시를 해서 국힘당은 왜 항소 포기했냐 그걸로 따질 때 민주당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뭐 이런 애들 유동규를 출석시켜갖고 검찰이 얼마나 조작을 했고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적인 진짜 50억 갖고 튄 새끼들, 돈 갖고 튄 새끼들은 다 빠져나갔는지 이 사건을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의 한 달 정도, 국정조사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초부터 이제 검찰 개혁에 또 불씨가 되고, 이번에 검찰이 여러분들 뭘 가장 크게 잘못했냐면, 제가 오늘 또 민주당을 취재를 좀 많이 했죠. 지금 검찰이 이번에 집단 항명, 검사장 18명, 거기에다 지청장 6명이 해갖고 한 26명이, 거기에다 또 다른 검사들까지 해갖고 한 40명 정도가 뭐 항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법무부 장관이 좀 검찰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성호 장관을 욕하고 싶지 않고, 정성호 장관은 지금 그나마 어떤 이제 검찰의 본 모습을 보고 뚝심 있게 좀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뭘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 항소폭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반격을 시도했냐면, 김건희 특검에서 집단적으로 항명했을 때 다 조져버렸어야 돼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에서 그때 파견 검사들 하면서 난리 쳤을 때 그때 조져버렸어야 돼요. 그때 그냥 봐주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넘어가니까 이 새끼들이 이번에도 저렇게 연병을 하는 겁니다. 그때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부터 조져버렸으면요, 이 새끼들 까버렸다 큰일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차 때 파견 검사 40명이 집단 성명서 발표하고 연병을 떨었잖아요. 그때 어디서 공무원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집단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야. 그걸 그냥 넘어가니까 이번에 2차 성명서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면 검찰이 굉장히 명분 없는 집단 성명이었어요.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선택적 성명서는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해요. 일관성이 없고. 지금 민주당에 어떤 큰 변화가 있냐면요, 기존에 박범계 의원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보안수사위원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도 욕을 많이 먹고 민주당 내 보안 수사가 그래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그런 기류가 7대3 정도로 있었어요, 여러분들. 10명의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이 정도 너무 경찰에 비대한 수사권을 갖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7명은 주면 안 된다. 3명 정도는 그래도 검찰에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검찰의 집단 성명서가 나온 이후에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된다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검찰 보안 수사권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데 지네가 그 민주당에서도 그래도 보안 수사권에 호의적인 사람들까지 이제는 보안 수사권 쟤네들 큰일 나겠다. 박범계 의원도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된다. 이걸로 선회를 했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선택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의 일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를 민주당에서 보안 수사권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로 대부분 돌아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국정조사하면요 작살납니다. 검찰 내년 여러분들 국정조사 기대해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1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오세발이가 지금 내년 서울시장만 되면 지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서울시장은 자기가 당내에서 경쟁력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특검 수사도 있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해난 건 무조건 개의치 않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오세훈이가 당내에서 경쟁력이 제일 많고 그런데 특검에서 자기를 만약에 구속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탄압 프레임으로 가져간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이가 지금 한강버스 수천억의 돈을 날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수천억의 돈을 날리면서 오세훈이가 얼마 전에 한강버스가 좀 가다가 섰죠. 그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심이 낮아요. 물이 빠지는 기간인데 수심이 낮이다 보니까 배가 여러분들 모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이 새끼. 그래놓고 그거 수천억 날렸어요. 천억 이상을 수상버스 한강버스 한다 그러면서 치적으로 삼으려고 그 연병을 떨었고 이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세훈이가 지금 뭐를 하냐면 감사의 정원이라고 세종대왕 있죠. 광화문 광장 가면 세종대왕 동상 세종대왕 동상 옆에다가 미친놈이에요 이거. 여기 여러분들 광화문 광장 우리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 이 광화문 광장 가보면 세종대왕 이 옆쪽에다가 감사의 정원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정원이 뭔가 했더니 총 모양으로 받들어 총을 한 자세로 6.25 참전국들을 총 모양으로 해갖고 20몇 개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은요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성지예요. 민주주의의 성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세종대왕 옆에 총 모양을 해갖고 거기를 이 연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7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답니다. 이게 지금 이 감사의 정원을 조형물을 23개를 22개의 참전국과 우리나라 국가에서 참전국들에게는 석재를 보내라고 했대요. 석재를 보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석재를 보낸 국가가 그리스 한 나라래요. 나머지 뭐 8개 나라는 석재를 자기네들은 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못 보낸다 그러고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연병을 떠는데 이거 만드는데 700억 원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 봐도 예전에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광화문 광장에 뭐 100m가 넘는 대형 태극기를 개항한다 그랬다가 시민의 반발로 이게 무산됐죠. 지금 한강버스 저런 그다음에 감사의 정원 저런 조형물 만든다고 또 700억 원을 날린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그렇게 예산이 남아 돌고 치적 사업 하는데 그걸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 돈으로 하면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절대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둘째치고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지금 요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운상가를 여러분들 지금 철거를 했잖아요. 세운상가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140m 이상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과 문화부가 반대를 하고 있고, 오세훈이는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겠다, 이제 완성시키겠다, 뭐 삽을 뜨겠다, 이 연병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왜 오세훈이가 이 종묘 앞에 고층 빌딩에 집착을 하냐면요, 이게 주술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운상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착공식을 하고 내년 4월에 그 어떻게 준공을 하겠다, 뭐 연병을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세운상가의 유래를 알아야 돼요. 세운상 이거는 이제 제가 보면 정부에서 막을 가능성이 많아요. 행자부나 이쪽에서 행정법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스톱시킬 수 있거든요.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세운상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최초의 뭐 도심 개발 사업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운상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6.25가 끝나고 나서 정말 배고픔에 시달릴 때 이 세운상가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거기에 판자촌을 지키고 난민촌이 돼요. 세운상가가 판자촌이고 난민촌이 돼요. 그런 그 과정에서 세운상가의 그 난민들을 이제 서울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올림픽 때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을 외곽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사실상 도심 재개발을 해요. 1966년 박정희 때 서울 한복판에 세운상가가 있는 한복판에 그 대통령 그 청와대랑도 가까운 한복판에 난민들이 갇힌 판자촌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도심 개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1968년에 주상복합이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이 세운상가였어요. 이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축가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를 설계를 해요. 그 사람이 김수근이에요. 김수근이라는 분이 도시 건물을 설계를 해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 주택 주상복합의 상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전성기를 누려요. 1968년에 이제 그 건물이 들어서니까 그때 이제 막 연예인, 정치인 이 사람들이 최첨단의 주상복합에 막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1970년대까지는 여기가 호황을 누려요. 그래서 뭐 전자, 음악, 악기 그런 모든 주상 어떤 최첨단의 전자부품들과 악기상들이 집중되면서 세운상가의 전성기가 1970년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언제부터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강남 개발을 시작합니다. 강남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강남에 이제 아파트들이 막 현대 아파트 막 그러면서 한강을 주변으로 강남 개발을 하면서 이쪽에 살던 부자들, 즉 연예인들, 뭐 정치 고위층들이 전부 강남으로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하면서 이제 세운상가가 약간 이제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80년대에 용산 정자상가가 생기는 거예요. 용산 전자상가가 뜨면서 사실 세운상가는 전자나 이쪽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악기점들만 일부가 남아갖고 세운상가의 명맥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랬던 이 세운상가가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런 오래된 낙후된 그런 건물로 남다 보니까 이게 계속 도시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007년부터 이제 논의가 좀 돼요. 논의가 되는데, 이 종묘라는 게 우리나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계 문화유산이죠.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건 뭐냐면요,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유산이 아니라 세계의 공공유산이라는 거예요.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건물을 고층을 못 짓게 고도 제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세훈이가 이제 여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냐면, 이 종묘와 세운상가는 100m 이상 떨어져 있다. 170m 떨어져 있대요. 170m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고도 제한을 풀고 초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지어갖고 개발을 하겠다. 이 세운이라는 뜻이요. 뭐죠? 저기 뭐야? 모든 운이 따른다.
모든 운이 집합된다는 뜻이래. 나도 이 새끼가 이거에 그 꽂혔구나. 세운. 그래서 와, 세상의 기운이 다 모인다는 뜻이래요. 세상의 기운이 다 모인다는 뜻으로 만든 게 세운상가래요. 그래서 오세훈이가 세상의 모든 기운이 모인다는 이 세운상가를 자기가 뜻대로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대통령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기운이 모인다 그래갖고 세운상가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마찰이 되냐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재개발 재정 촉진 구역으로 묶였지만 이게 고도 제한을 계속 안 된다 그래서 최고 높이를 71m, 72m 정도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게 오세훈이가 꼼수를 써요. 그 오세훈이가 이제 서울시 조례를 삭제를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 애들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서울시 의회가 국힘당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서울시 문화보호제 조례에서 100m 밖이라도 그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면 검토해야 된다는 조례를 삭제를 하고 편법으로 얘네가 원래 71.9m로 고도 제한을 해놨었는데 이걸 141.9로 바꿔놔요, 현재. 그래서 이제 문체부나 문화재청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행정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이 서울시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가 이겼다 생각하고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오세훈이가 밀어붙이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올해 초에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으라고 했어요. 너희들 거기 종묘, 유네스코는 세계의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 어떤 그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아라라고 올 초에 유네스코가 서울시에 통보를 했는데 오세훈이가 이걸 씹어요. 오세훈이가 유네스코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받지 않아요. 왜 오세훈이는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어떤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거부했냐면요. 세계 문화유산 영향 평가가 1,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지. 오세훈은 오늘 착공식을 해갖고 내년 4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세훈이는 어떻게든 빨리 착공해서 빨리 지어서 선거 전에 자기의 치적을 쌓아야 되거든. 응?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쌩깐 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취소된 적이 있어요. 응? 지금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 영국 리버풀 해양 도시는 유산 인근의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 2021년 세계유산 지위를 상실한 적이 있고요.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던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도 4차선 교량이 건설되면서 2009년에 세계유산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지 새끼들 나가서 그냥 밥이나 구걸해서 처먹어라. 애국 보수니 애국 거지 새끼야. 나가서 멀쩡한 밥 처먹고 쳐들어와갖고 이재명 구속 외치는 가서 뇌나 좀 씻고 다녀라 이 더러운 새끼야. 하여튼 여러분들 이게 오세훈이가 왜 저렇게 세운상가 세상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자기가 새로운 건축물을 하면 그 기운을 지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화재청과 문체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거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6월이잖아요. 4월에 자기의 치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얘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명박이를 롤모델로 삼는데요. 이명박식 불도저 개발이 결국은 해내고 나면 오세훈이 옳았다 이 개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세훈이가 지금 롤모델이 이명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고 지금 유네스코가 여러분들 종묘 인근 재개발에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가 이거를 숨기고 있던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그런 공문이 영어로 돼서 몰랐대요. 나가 뒤져야죠. 서울시 공무원 중에 영어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빼먹은 것 좀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경일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었죠. 내년부터는 제헌절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한 날이죠. 제헌절이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경일 중에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절이 들어가는 말이 있고요, 날이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한글날, 국군의 날, 뭐 이런 거는 날이 들어가는 국경일이라고 하죠. 근데 날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쉬는 날은 한글날밖에 없어요. 희한하게 절이 들어가는 절과 날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절은 국가 행사예요. 절이 들어가는 건 국가의 공식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날은 그냥 국가 기념일인 거예요. 날과 절이 그게 달라요. 근데 절이 들어가는 거는 국가 행사, 광복절, 3.1절, 뭐 제헌절, 개천절, 뭐 광복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대통령이 반드시 가갖고 축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절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게 제헌절이었던 거예요. 그쵸? 유일하게 그 제헌절만 성탄절, 그럼 부천절이냐? 아유 진짜. 하여튼 이게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뭐 그래서 내년에 그 쉬는 날이 여러분들 하루가 전부 늘어난다. 그래서 국가 기념일이에요. 절로 끝나는 것은 국가 기념일이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내년 118년 만에 내년에 다시 제정된다. 그렇게 좀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특검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노상원이가 내란 사범 중에서 다음 달 12월 15일 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선고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보시면 사람들이 막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징역 3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죠. 그러니까 선고는 그거보다 뭐 낮게 나오든지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노상원에 대한 거는 내란 특검에서 두 가지의 그 수사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주기현이 재판하고 있고요. 하나 이번에 재판한 것은요, 이거 본 재판은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지금 불법 계엄의 민간 기획자로서 중앙선관위 수사를 별동대를 조직해서 만든 거, 그거는 군사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리고 그다음에 빼돌린 혐의가 오늘 그 검찰이 구형을 특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헛갈리면 안 돼요. 두 가지다. 오늘 형사합의 재판장 이연복이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었고, 결심 공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그 재판이라는 거예요. 1심에. 그래서 마지막 재판에서는 검찰이 거기서 구형을 하는 것이라서 3년 구형을 했고, 그게 12월 15일 날 1심 선고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재판은 노상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재판은 아직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진행 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망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서부지법 난입폭력 배우의 정광훈이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18일날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마 어디서 수사를 하고 있냐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수사를 특별히 하고 있어요. 정광훈이의 제목은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예요.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의 배우가 정광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빠른 신의 한수의 신혜식이는 막 검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신혜식이도 제가 보면 똑같은 교사예요. 그때 서부지법 폭동에 저는 교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광훈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을 특검에서 안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 경찰청에서 한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무조건 이게 전광훈이가 결국은 교인들을 동원해서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 거지 산발이 하발이 거지 새끼들은 어디서 개미 굴에서 쳐 나오듯이 바퀴벌레 새끼들도 아니고 밤만 되면 슬금슬금 기어 나와갖고 나가 뒤져버려라 이 거지 새끼들아. 응?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얘는 이제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서 서부지법 폭동이기 때문에 정광훈은 100% 구속됩니다. 근데 이제는 사법부에 신뢰가 없어요. 지금 공수처 검사들 내란에 어떤 가담한 의혹이 있는 공수처 검사들도 다 기각시켰죠. 그래서 지금 뭐 특검의 기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지금 사실 뭐 설마 서부지법 지네 법원 때려부순 혐의자 배우로 조종 지목되고 있는 정광훈이마저도 그 기각을 시킬지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는 이제는 우리 누구죠? 장동혁이가 정광훈 영장 실질심사 가면 우리가 정광훈이다 외쳐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황교안에 이어서 그 다음에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과 팩트시트 공동 설명을 발표했죠. 공동 합의 설명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국가예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들 민간 국가로 지정된 거 알고 계시죠? 4월 15일 날. 4월 15일 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국가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요. 국힘당의 현역이나 집권 여당이 핵무장을 추진하자 이런 어떤 지랄들을 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미국의 에너지 개발부나 국토안보부 이쪽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핵무장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좀 모순되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회담을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 핵 연료로 움직일 수 있는 잠수함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민간 국가 해제하라고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동안 핵무기, 핵무장 했던 추진을 한다라고 했던 자유한국, 그 당시에 국힘당이나 이런 새끼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가 돼갖고 어떤 연구나 이런 학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들에서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우라늄 재처리나 농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 민간 국가를 묶어놓고 이걸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우리나라 이제 민간 국가 윤석열 정부에서 묶였던 민간 국가 해제를 우리도 이제는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새끼들 아이디 많네. 저는 좀 이거를 빨리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나름 또 알차게 준비하려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검찰, 특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이런 것들을 준비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방송을 좀 다 듣고 나면 어느 정도 뉴스가 정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해갖고 오늘 방송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